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운용.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분을 모시고 경제와 또 부동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많은 영상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예.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그걸 토대로 한번 질문들을 짜봤는데 네. 일단 저희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앞부분에는 좀 거시경제 쪽 얘기 좀 네. 하고 뒷부분은 이제 부동산 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저희가 이제 촬영 일자도 저희 3월 22일이기도 하고 한 다음 주쯤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1분기가 다 지났습니다. 그렇네요, 벌써. 네. 네. 후다닥 1월에서 3월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인데 근데 진짜 예년보다 굵직한 이슈들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나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뉴스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이니까 가볍게 예. 1월에서 3월 동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뭐 이슈나 아니면 업종들 긍정적이어도 되고 부정적이어도 됩니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예, 뭐 이슈는 너무 추상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 같은 거 얘기하면 좀 약간 비겁해 보이고 업종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동차 업계입니다. 근데 사실 1분기에 악재가 나왔던 업종이 또 그럼요. 자동차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 대두될 여러 가지 화두들 중에서 네. 이제 흔히 말해서 전기 자동차, 공유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여러 큰 테마들이 있는데 공유 자동차는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네.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기술적인 한계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지하고 네. 지금 당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기 자동차 분야인데요. 이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드디어 이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에 큰 화두를 던졌고 전 세계적인 어떤 선도 기업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후발주자들이 이제 캐치업하기 위해서 설비라든가 새로운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테슬라 말고 다양한 전기 자동차의 선택지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판매 추이도 약간 주춤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이 항상 모든 인더스트리가 초창기 태동이 항상 이래요. 누군가 새로운 산업에 큰 화두를 던지고 옛날에 스마트폰은 애플이었겠죠. 네. 그 다음에 저런 거구나 하면 이제 삼성, LG, 모토로라 등등이 저렇게 가야지 합니다. 그럼 이제 군웅할거가 일어나요. 네. 그럼 이 군웅할거가 일어나기 전쯤에 가장 주가가 약간 때로는 적정 가치보다 좀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과대평가도 되고 갑론을박이 있죠. 네. 그리고 난 다음 이 군웅할거에서 드디어 옥석이 갈리고 나면 그 다음에 쭉 가는 회사들이 생깁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도 똑같은 일이 전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GM 같은 경우도 신규 모델로 출시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험머라는 전통적인 브랜드를 전기차로 출시했는데 네. 고객은 몇만 명이 선주문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지금 반발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도 후속 모델을 못 내놓고 계속 원래부터 세일즈하고 그 모델만 계속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국내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전술과 빠른 모델 체인지 그리고 맞아요. 모델 라인업에 늘어가는 것이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현대차가 주두 친화 정책이라고 부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배당 많이 할게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외국인들 관심 가져주세요 해서 외국인들도 대거 매집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배당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를 좀 주목하게 만들고 저는 있다. 그리고 슬슬 판단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원래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려면 네. 이 군웅 할거할 때 베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주목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 네. 자동차, 특히 어떤 전기차 포인트 그리고 현대차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산업 이야기로 우회하셨으니 제가 다시 직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여기 전기차, 현대차 다 IRA 법안 때문에 한번 충격이 왔었던 네. 그리고 군웅할 거 시기긴 한데 여기는 진짜 주가 고평가 무슨 제대로 평가만 받아도 지금 땡큐일 정도의 현대차, 기아차 상황인 건데 이 미국과의
이런 법안과 그냥 관계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줄었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것이 군웅할거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 라인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받은 것에 대한 저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다시 맞아요. 원위치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구조적인 이유보다는 일시적인 이유가 그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 IRA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녹화 기준으로 오늘자 어제자로 반도체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가이드라인을 보면 또 예전에 고강도 제시되었던 것보다 미국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부분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반도체 부분에서 뭐 아직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수준까지라고 전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근데 자동차 업계도 저는 똑같은 수준이라고 봐요. 정치권은 내년이 2024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도 민주당도 지금 강도 높게 요구하는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랑 대중국 압박 네. 이 두 개 메시지를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끝났어요. 그럼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더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딜 가능성은 많지만 네. 실제 개수 조정하고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일단 언론을 잘 활용하거든요. 정치권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는 빵 터트려요. 네. 그러다가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 물러나가는 건 잘 보도를 안 해요. 우리나라 같은 피해국들은 그걸 보도하지만 네. 정작 미국에서는 큰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IRA법에서도 자동차 분야에서도 조금 더 배려가 낮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긍정과 부정 요소들이 다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얘기랄지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까지 물론 크레딧 스위스는 UBS가 인수하기로 했고 또 간밤에 옐런 장관이 그래도 이거 은행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위기가 돌면 우리는 언제나 지원할 것이다 라고 불은 끄긴 했는데 결국 계속 나오는 게 이렇게 가다가 뱅크런 나오고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은 당연히 또 나오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네. 심각했었으니까 좀 이게 과연 어느 사태까지 번질까 아니면 그냥 단기 이슈로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번 금융권 리스크라는 화두가 던져지고 나면 연쇄적으로 진행됐었고 이게 1년 이상의 테마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우리 리먼 브라더스 바로 직전에 그 무슨 은행이었죠? 베어스턴스라고 하나요? 네네. 네, 금융 같은 경우도 먼저 파산을 했고 그때 파산하기 전에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금 재무부 장관과 전액 지원하고 우리가 다 막을 거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미국의 네 번째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까지 결국 파산 처리가 나는 일까지 전개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자그마한 불안감도 해칭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행에서 굳이 내가 내 자금 잔고를 그대로 놔두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그냥 보존해줄게, 조치해줄게라는 패시브한 메시지가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19 초창기에 독일이 했던 전략 전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전 세계 리더십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서로 쳐다보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정부기관에서 좀 일을 해서 우리나라 대책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전례가 없는 전염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가 못 배웠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을 때 독일에서 국영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딱 파산하니까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게 국유화였어요. 네. 그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야 시장에서 확실히 진정되는구나 해서 그 뒤부터 국가마다 장군 차이가 있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게 재난지원금 지원하거나 회사채 만기 도래하면 다 유예해주거나 연장해주고 이런 형태로 대응하는 기조가 생겼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단순히 자넷 옐런이 이렇게 전액 보존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미국이라서 시장의 개입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조가 있는 건 알지만 이럴 때는 더 과감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국유해버릴게요. 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런 논조에 강경한 발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걸로는 아직 조금 전 미흡했다. 오늘 증시는 좀 올랐지만요. 네네. 녹화일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 리스크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그래서 있고 아쉬운 점은 미국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그렇죠.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에 대한 아쉬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지 한번 보도록 하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경영의 부실이라든가 내부의 시스템적인 위기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네. 단기에 너무 과도한 인출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업이라는 건 원래 자금 굴리는 건 중장기적인 운용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일부가 단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약간의 괴리감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한꺼번에 많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못 막았다라는 건 지금 아직까지 미국이 아니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워낙 또 채권 비중이 너무 높은 그렇죠. 상태여서다 보니까 뭐 근데 이제 이렇게 리스키한 회사들 투자하니까 가장 안정적인 채권의 운용을 방점을 찍었겠죠. 네네. 지금 사안에 대해서 또 네. 추가적인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유까지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서 좀 더 이런 사안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네.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내일 새벽이면 네. FOMC 회의 결과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꼭 이럴 때 부르시더라고요. 녹화하고 나면 이제 저 사람 작두 탔다 아니면 역시 허당이다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시점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떻게? 저는 사실 한 단계 인상을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25%.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전에 공공기관에 일을 해봐서 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공공기관은 법으로 주어진 목적과 미션이 있어요. 너는 이 숙제를 해결하는 기관이야 이게 네. 있거든요. 물론 연준은 국가기관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주어진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연준에게 주어진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물가예요. 물가죠. 일단. 예.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금융권에 대한 여러 보완책은 연준만 가진 책임이 아니라 연준도 간접적 책임이 있지만 미국 재무부라든가 다른 금융 당국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도 아직 완결이 안 됐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직까지 미국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한 3배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금리 기조를 인하는 말도 안 되고 네. 지금 상태에서 더 안 올릴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시겠습니다만 물가는 그냥 천천히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물가를 잡는 그 시점을 놓치면 고물가가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고착화돼 버립니다. 네. 사실 물가 잡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어설프게 이렇게 방향 꺾어버리면 안이한만 못한 결과를 그다음에 맞습니다. 책임만 맞아요. 연준이 다지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가뜩이나 지난주에 20위는 빅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란다. 연준으로서도 미국 국적이셨어요? 하도 연준 얘기하니까 연준도 한 25bp 정도 올리지 저도요. 않을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내년 초에 대한 침체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속 있기도 하고 네. 교수님께서는 뷰를 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금리 뷰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인상 기조 내지 인상 후에 유지 이게 분명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물가가 확실하게 잡혔다라는 분명한 전방위적인 시그널 한두 개가 아니라 근원 물가 상승률은 뭐 나름대로 계속 유지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춤하잖아요. 네. 이렇게 데이터로 선별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전방위적인 모든 근거가 물가가 잡혔다라고 하기 전에는 자칫 잘못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면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소비와 투자 위축 내지 네. 아주 심하게 말하면 경기 침체가 물가를 잡는 거예요. 결국 연준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다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금리를 올렸는데 소비와 투자가 계속 원활하면 네. 물가가 어떻게 잡히죠? 맞아요. 네. 그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경기 침체의 주범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흔히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하지만 네. 사실 요즘과 같은 고물가 기조가 됐었을 땐 연착륙으로 과연 그걸 잡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심 경기 침체가 와서 물가를 잡아주길 바랄 것이다. 네. 정도 워딩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 중간에 침체와 유사한 소비, 투자, 고용의 위축이 없이 네. 우리가 물가를 잡기란 그런 경로는 제가 본 적이 없네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연준 입장에서는 네. 계속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은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유지 정도 올해는 뭐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침체에 관련한 시그널이 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워낙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연준의 스탠스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 스탠스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해지는 게 한미 간의 금리 차에 대한 공포도 분명히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어떤 금리 절대값에 대한 공포가 더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에 자유롭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셨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차이는 분명 중요한 고려 요선 중에 하나입니다. 네.